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상원의원 1000원을 초대해 전방위 압박 속에서도 대화의 문은 열어놨다는 새 대북 정책 기조를 설명했습니다. 단계별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면서 북한을 대화의 틀로 이끌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박승진 특파원입니다. 상원 의원들이 백악관에 속속 도착했습니다. 이어진 비공개 대북 정책 브리핑. 틸러슨 국무장관과 매티스 국방장관 등 외교안보팀은 북한의 핵미사일은 국가안보에 긴급한 위협이며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North Korea is the most dangerous spot on the planet right now. 이어 북핵은 미국 외교의 최우선 순위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면서 합동성명 형식의 새 대북 정책 기조를 발표했습니다. 강력한 경제 제재에 이어 동맹국 또 영내 파트너들과의 외교적 조치를 통한 해법에 이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로운 비핵화 목표를 이루기 위해 협상의 문을 열어두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북한이 핵 위협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대화의 길로 돌아오도록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을 더 키울 것이란 의지도 담겼습니다. We got to continue to push them to come to that, and we got to be working with other allies around the world on this common threat. 대북 압박 수단으로는 경제 금융 제재는 물론 테러 지원국 재지정, 또 김정은 일가 자산 추적 동결을 비롯해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강화, 전술핵 배치 등 모든 옵션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대북 정책 발표는 의회에 대한 협조 요청과 함께 북한과 중국을 향한 메시지로도 해석됐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승길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주력 핵무기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맨3를 시험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경고로 보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이주은 특파원입니다. 미 공군이 현지 시간 26일 0시 3분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맨3를 발사했습니다. 핵탄도를 장착하지 않은 미사일은 6,400km 떨어진 남태평양의 목표 지점을 타격했습니다. 미니트맨3는 전략 폭격기의 핵순항 미사일, 그리고 전략 핵 잠수함의 탄도미사일과 함께 미국의 3대 해구산 가운데 하나입니다. 항속거리 13,000km, 탄두가 분리돼 3개의 목표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데 다이너마이트 475톤 분량의 파괴력을 지녔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었던 지난해 2월과 9월에도 미니트맨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이날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해리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은 한반도 해역으로 접근 중인 칼빈슨 항모전단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방어와 공격 능력 모두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ll options are on the table. We want to bring Kim Jong-un to his senses, not to his knees. 미 공군은 이번 미니트맨 발사가 미국의 핵무기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시험이라고 밝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미 예정된 계획에 따른 훈련이었다는 설명이지만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실험 도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나온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로 보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이주훈입니다. 미국의 새 대북 정책 기조에 대해 우리 정부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미 정부 차원의 대북 합동 성명이 나온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며 이 북핵 문제가 트럼프 행정부 외교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정부는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 강력한 경제 외교적 압박으로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언급한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은 북한 스스로의 행동에 달린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의 길로 나온다면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미국의 대북 정책이 그동안 진행된 긴밀한 한미 협의의 연장선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강력한 군사적 압박 그리고 외교적 압박을 통해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외교적 대화에 나설 거라는 그 메시지가 지금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국무장관, 국방장관 그리고 국가정보국장이 함께 대북 합동 성명에 나선 것도 우리 정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 북한 핵 문제가 불거진 이후 처음 나온 미 정부 차원의 성명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문제를 외교 정책에 있어 최우선 과제이자 실질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민입니다.
19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이제 반환점을 돌아 딱 절반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굳히기냐 아니면 뒤집기냐. 전국 구석구석을 누비며 부동층 공략에 나선 대선 후보들의 사활을 건 선거전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박정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정권 교체가 되면 안정적 국회의석이 필요하다며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언급했습니다. 원래 뿌리가 같았던 만큼 저는 당연히 통합도 저는 열어놓고 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 인선 구상도 밝혔습니다. 영남이 아닌 분을 총리로 모시겠습니다. 염두에 이미 두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자체 집계 10,000명이 모인 어젯밤 대구 서문시장 유세 분위기를 구미와 김천 등 경북 지역을 거쳐 충남으로 이어가는 데 주력했습니다. 열흘 만에 내 판을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만큼만 내밀어주면 홍준표 100% 이깁니다. 집권하면 이번 광복절에 서민생계형 사범 1,000만 명을 일제히 사면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신불자 내 싹 사면하겠습니다. 서민생계형 범죄는 1,000만 명 가량 됩니다. 일제히 사면하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서울을 출발해 제주를 거쳐 대구까지 1,300km 장거리 유세를 펼쳤습니다. 평화와 인권의 상징인 이곳 제주에서 이번 대선 승리를 선언합니다. 보수 표심을 향해 개파 패권의 집권을 막아달라며 문재인 후보를 견제했습니다. 요즘 홍준표 후보 뜨는 거 보고 누가 웃고 있습니까?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에게 박수 받고 다닙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대구에서 당 소속 의원들의 국토대장정에 동참하고 대학생들과 만났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토론회에 이어 서울의 한 여대 앞에서 유세를 벌였습니다. MBC 뉴스 박준규입니다. 바른정당에서 촉발된 중도 보수 3자 단일화 논의는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바른정당 의원들의 탈당설과 이른바 킹메이커들의 재등장이 막판 변수입니다. 류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단일화 대상인 3명의 대선 후보들은 여전히 벽을 쌓고 있습니다. 문을 열고 안을 쳐다보니까 홍준표만 보이더라. 안철수 찍어야 개파 패권주의 집권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5월 9일 날 제 이름 그대로 투표용지 있을 거고. 하지만 안철수 후보가 이르면 내일 발표할 집권 후 통합정부 구상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곧 구체적인 로드맵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른정당에서는 부산과 수도권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합류했고 현역 의원 7, 8명의 탈당 명단도 나돌고 있습니다. 한때 탈당설이 나왔던 김무성 고문의 측근 의원은 시기와 방식에 얽매이지 않는 단일화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종인 전 의원의 측근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최명길 의원이 국민의당에 합류했습니다. 더 나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하실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국민의당 내에서 전략통으로 불리는 김한길 전 의원도 최근 안 후보 지원에 나섰는데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정몽준 후보 단일화의 주역이었다는 점에서 막후 역할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병수입니다. 대선 후보들 간의 의혹 공방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특히 문 후보 아들의 취업 특혜 의혹과 안 후보 부인의 채용 특혜 의혹에 관해 양측 모두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하며 공격했습니다. 윤지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서울대 내부 공문입니다. 의학과 법학 지식을 겸비한 정책 분야 교수 요원 1명을 증언해달라는 요청입니다. 김태년 공동공보특보단장은 안철수 후보의 부인 김미경 교수를 채용하기 위해 자기적인 사전 작업이 이루어진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미경 교수가 퇴직을 하게 될 경우에는 본부에서 그 정원에 대해서는 관리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의대 정원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국민의당은 고용정보원 내부 인사의 증언을 토대로 문재인 후보 아들 준용 씨의 채용 관련 서류가 불법적이고 조직적으로 파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일은 언젠가 반드시 터지게 되어 있으니까 문서를 남겨두는 것보다는 파기하는 것이 뒤탈이 적을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에 앞서 북한의 의견을 물어봤다는 의혹에 대해
문 후보는 우리 측의 원론적인 입장을 통보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어떤 입장을 취하든 앞으로 남북 관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원론적인 통지를 해주고. 그러나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문 후보를 검찰에 고발하고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 후보와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병장들은 어차피 어영부영한다. 단기 사병은 총을 줘도 못 쏠 것이라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되자 한국당이 비판에 나섰습니다. 북한을 주적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특전사 100명보다 투철한 안보관으로 무장한 한 명의 단기 사병이 낫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지윤입니다. 매일같이 대선에 관한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각 후보 캠프별로 희비가 엇갈리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요즘 여론조사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재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먼저 조사 방식이 자의적이고 의도적이란 지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 양자 대결을 가정한 여론조사엔 더불어민주당이 불만입니다. 이기고 있는데 왜 동급으로 보냐는 겁니다. 구도를 만들어가려는 의도로 여론조사를 한 것. 중도와 보수의 연대 가능성을 묻는 조사엔 국민의당이 발끈했습니다. 일정한 방향을 정해놓고 유도하는 부분에 대해 응답률이 낮다는 지적이 많지만 응답률 자체보다 표본이 전체를 잘 대변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면 그 1000명이 유권자 전체 정치 성향의 축소판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표성에 왜곡이 생기면 조사 결과도 왜곡됩니다. 전국 표본이 1000명일 경우 제주도에 사는 30대 남성은 1명인데 1명을 찾아 계속 전화를 돌리다 실패할 경우 마감 시간에 맞추기 위해 표본 훼손을 시도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패널을 쓰는 거예요. 패널? 확보해놓은 전화번호죠. 엉터리 조사예요. 아예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아서 도대체 어떤 성향인지 알 수 없는 무응답층도 정확도를 떨어뜨립니다. 미국에선 우편번호와 교육, 소득 수준까지 개인정보를 수집해 무응답층을 분석하지만 현재 무작위 전화조사 방식으론 무응답층을 파악해내기 어렵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여론조사 샘플만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상당히 그 밸런스된 샘플을 구할 수가 있죠. 이른바 숨어있는 표심도 여론조사 신뢰도를 낮춥니다. 영국의 EU 탈퇴와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서 여실히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합리적 보수들이 샤인데요.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지 않을 가능성은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보수 표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등 여론조사를 둘러싼 논란은 대선이 끝날 때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재민입니다. 후보 못지않게 배우자들도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는 내가 당선시킨다면서 한 표 한 표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가장 든든한 지지자, 일심동체 배우자들을 홍승욱 기자가 만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부인 김정숙 씨는 남편을 대신해 호남 지역을 구석구석 찾아다녀 호남 특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결혼한 지 35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남편을 재인 씨라고 부릅니다. 자신도 연일 지역 유세 일정 속에서도 남편의 식사는 반드시 챙긴다는 김 씨지만 대세론에는 조심스러운 반응입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부인 이순삼 씨는 전북 출신으로 은행원 시절 가난한 고시생 남편을 만났습니다. 주로 전통시장들을 찾아 장바구니 살림 경제를 남편이 잘 챙겨줄 거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함께 보낸 만큼 홍 후보에 대한 믿음과 사랑엔 변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저희 남편은 남들이 못하는 일, 좀 어려운 일을 잘하는 편이에요. 검사할 때도 그랬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부인 김미경 씨는 의대 선후배로 만나 서로의 소울메이트를 자처합니다. 마라톤 행사 참석 등 남편 못지않게 분주한 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교수 채용 의혹에도 적극적인 외부 활동으로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같이 이렇게 다녀주는 게 아마 제 지금 현재로는 가장 중요한 내조 같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아내 오선혜 씨는 의상 선택과 야식 준비, 기사 스크랩 등에 이르기까지 조용하지만 든든한 후원자입니다. 야식으로 떡국도 끓여드리고 프로폴리스나 도라지즙 같은 걸 준비해놓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남편 이승배 씨는
정치인 아내의 외조를 위해 전업주부의 길을 택했고 가장 든든한 우군입니다. 심상정 믿고 격려해 주세요. 심상정 화이팅! MBC 뉴스 홍승욱입니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는 순서, 오늘은 에너지 정책을 짚어보겠습니다. 대부분 원자력 발전을 점차 줄여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전동혁 기자, 먼저 주요 후보들이 원전에 대해서 어떤 공약을 내놓고 있죠? 네, 먼저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은 모두 25기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력량의 40% 가까이를 이 원자력으로 만듭니다. 원자력 발전의 5후보는 모두 부정적입니다. 홍 후보는 원전을 지양하겠다는 입장이고 나머지 4후보는 신규 원전 건설을 하지 않고 이미 건설 중인 원전도 일부 백지화하겠다는 쪽입니다. 현재 건설 중인 원전 9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는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문 후보와 심 후보는 발전소 건설이 끝나 연료 장전만 남은 신고리 4, 5기 가동에도 부정적이고 늦어도 40년 안에 원자력으로 만든 전기를 쓰지 않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안 후보와 유 후보는 건설 초기 단계의 원전부터 백지화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의존도를 점차 줄이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원전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약속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이 안전에 대한 걱정 때문이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원전을 대신할 에너지원을 찾는 겁니다. 새 발전소를 짓지 않고 10년 뒤 수명이 끝나는 원전 10기가 가동을 멈추면 현재 서울과 부산에서 소비하는 전력량만큼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공백은 태양열, 바이오 같은 대체 에너지 발전량을 지금보다 100배 정도 늘려야 채울 수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용은 원전의 2.5배가 넘습니다.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전력 사용을 지금보다 덜 쓰는 체질로 바꿔야 하는데 생각만큼 실현하기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지난 1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3분기 만에 크게 반등했습니다. 반도체와 건설이 주도했는데요. 다만 소비는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양효걸 기자입니다. 올 들어 석 달간 우리 경제는 작년 4분기보다 0.9% 성장했습니다. 3분기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겁니다. 성장세를 주도한 건 역시 반도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메모리용 반도체 수요가 급증해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국내 업체들이 1분기 사상 최고 실적을 냈고 이에 따라 설비 투자와 수출이 함께 늘면서 성장률을 끌어올린 겁니다. 또 지난해 말 주춤하던 건설 투자가 살아났고 유가도 오르면서 석유화학 업종도 숨통이 트였습니다. 기저효과 때문에 높게 나왔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어쨌든 1, 4분기 숫자가 이렇게 상당히 좋게 나오면은 금년 성장률에 현재까지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수출 증가가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소비는 같은 기간 0.4% 성장했지만 해외에서 쓴 게 주로 증가한 것이었고 서비스업은 8년 만에 가장 부진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이 깜짝 실적을 냈지만 공장이 대부분 해외에 있고 자동화된 업종이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지 않았던 겁니다. 이러한 수출 호조세가 기업의 설비 투자 증가에 이어서 고용 회복 그리고 가계의 소득 증대, 내수 소비 활성화로 이어지는 데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중국의 사드 보복과 미국의 FTA 재개정 움직임 등 불안 요인이 남아있는 가운데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긍정적인 회복 신호는 맞지만 장기간 위축에서 벗어나 선순환 국면에 진입했다고 보기는 이르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양효걸입니다. 미국이 법인세를 대폭 낮추는 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 기업 경쟁력을 높여 경제를 살리겠다는 건데 재정 악화와 셀프 감세 논란이 변수입니다. 뉴욕 이진희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법인세율을 현행 35% 이상에서 15%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30%대인 프랑스와 일본, 독일은 물론 22.5%인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아집니다. 최고 22%인 우리나라보다도 한참 낮습니다. 개인소득세 과세 구간도 현행 7개에서 3개로 축소해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낮췄습니다. 지난 1986년 세제 개편 이후 30년 만에 최대 변화로 기업 경쟁력을 높여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도 활성화시키겠다는 겁니다. We can get back to 3% or higher GDP that is sustainable in this country. 경제가 살아나면 결과적으로 세수는 크게 줄지 않을 것이라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설명이지만 세수 부족과 재정 악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인세를 15%로 낮출 경우 앞으로 10년간 2조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2,483조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수입품에 국경세를 부과해 부족한 세수를 메운다는 계획도 추진 단계에서 무산됐습니다. 부동산 재벌인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세제 감면의 직접 수혜자가 된다는 점도 논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대한 빨리 의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인 민주당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진입니다. 얼마 전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로부터 문매를 맞았던 가수 전인권 씨가 이번엔 표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10년도 넘은 노래가 왜 이 시점에 표절 시비가 생기는지 전 씨는 답답해했습니다. 백연상 기자입니다. 가수 전인권 씨가 촛불 집회에서 불러 인기를 얻은 2004년 발표작 걱정 말아요 그대입니다. 다음은 표절 대상으로 지목된 독일 밴드 블랙패스의 1974년 발표곡입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처음 표절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멜로디는 내가 들어도 비슷하긴 하지만 그 코드에서 나올 수 있는 멜로디들이 있어요. 이번에 처음 알았죠. 제가 독일 밴드 뭐. 후배 가수들도 표절 가능성을 부인합니다. 형수를 위해서 쓴 곡이고 2004년에 그냥 저한테 준 곡이었어요. 아내를 위해 쓰고 후배한테 그냥 전하는 곡인데 굳이 표절을 할 이유는 없지 않나. 표절 의혹이 불거진 것은 전 씨가 지난 19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지지 선언을 한 뒤 일주일 만입니다. 전인권 씨의 안 후보 지지 이후 다음 달 열릴 예정이던 전 씨의 공연은 티켓 취소가 잇따라 2일차 공연이 취소됐습니다. MBC 뉴스 백연상입니다. 미국 델타 항공이 이륙 직전에 승무원의 말을 듣지 않고 화장실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승객을 비행기에서 강제로 내리게 해 논란이 또 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찬반이 나름 분분합니다. 정신혜 기자입니다. 이륙을 준비 중이던 미러키행 델타 항공 기내에서 승무원이 한 승객에게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요구합니다. I need more information, sir. I haven't done anything. I have to get home. 공립학교 강사인 39살 해밀턴은 이륙 전 소변이 마려웠지만 승무원이 화장실을 쓰면 이륙할 수 없으니 잠시 참으라고 해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여객기가 활주로에 진입하지 않은 대기 상태가 계속됐고 결국 참다 못해 약 1분 만에 볼일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기장은 기내에 탄 모든 승객을 내리게 한 뒤 해밀턴만 빼고 다시 태웠고 해밀턴은 FBI 조사를 받았습니다. 9.11 테러 이후 항공법이 강화된 미국에선 기내 폭발물 설치 등을 감시하기 위해 이륙 전후 승객들은 반드시 착석해 안전벨트를 매도록 하는 항공사가 많습니다. 델타 항공은 승객들과 기내 안전을 위해서였다고 밝혔지만 해밀턴이 흑인이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는 비난도 잇따랐습니다. The first person they sent on was very rude to him, I thought. 이달 초에도 87살 할머니가 비행기 이륙 전 승무원의 저지로 화장실에 못 가 결국 바지에 소변을 본 사건이 있었는데 이를 두고 승무원의 행동이 지나쳤다며 비난하는 의견과 안전교육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신혜입니다. 소아과 의사단체가 소아과의 심야 진료를 지원하는 정부 사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이 정책에 참여한 의사와 병원을 소위 왕따를 시켜서 애를 먹였다고 하는데요. 김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달빛 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 중인 병원입니다. 밤 11시나 12시까지 소아과 진료를 하는데 응급실보다 대기 시간도 짧고 병원비도 저렴해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맞벌이인데 아무래도 밤늦게까지 11시까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애들이 아픈데 너무 늦게까지 해서 고맙더라고요. 엄마의 입장에서는 안심도 되고요. 하지만 의료계에선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 개원의사회가 개인이 운영하는 소아과는 매일 야근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사업에 불참하면 상대적으로 병원 운영이 어려워진다는 불만도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업 참여 병원에 불이익을 주기 시작하면서 문제는 더 커졌습니다. 소아과 의사회는 참여 병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의사들의 사진을 공개한 뒤 비난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의사에게 명예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다수가 내 가족들이 볼까 무서울 정도의 글들을 써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까지 5개 병원이 이 같은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달빛 어린이 병원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달빛 어린이 병원 사업을 방해한 대한소아청소년과 개원의사회에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입니다. 어제 경북 성주 기지로 반입된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가 실제 운용에 들어갔습니다. 완벽한 작전 능력을 갖추지는 않았지만 일단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사실상의 발사 대기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구경건 기자입니다. 오늘 낮 경북 성주의 사드 기지입니다. 8발의 요격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발사대 한 기가 수직으로 세워져 요격 태세를 갖췄습니다. 다른 한 기는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중장비들이 배치 장소의 수평을 맞추는 작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이 어제 반입된 사드 발사대와 교전 통제소, 레이더를 연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유사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작전 배치 상태라는 설명입니다. 한미가 일부 전력을 배치한 것은 이제 북한이 도발을 하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겁니다. 실제 운영입니다. 또 나머지 발사대 4대를 포함한 장비들을 추가로 들여와 올해 안에 완벽한 작전 운용 능력을 갖추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논란이 됐던 환경 영향 평가는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다며 전자파 유해성 여부 조사 결과는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허버트 맥마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긴급 통화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한 뒤 북한이 도발할 경우 감내할 수 없는 징벌적 조치를 추진하자며 양국의 굳건한 대북 억지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MBC 뉴스 구경빈입니다. 발사대 2기로 운용에 들어간 사드의 작전 체계는 올해 말이면 완벽한 기능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층 방어망이 구축되는데요. 먼저 사드가 최고 150km 높은 고도에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고요. 패트리엇 미사일이 이보다 낮은 고도 40km 이하 저고도에서 방어에 나섭니다. 여기에다 적의 도발 원점을 분쇄하는 공격 수단까지 마련돼야 사드는 정상적인 작전 체계를 갖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벽하진 않더라도 사드가 반입된 지 하루 만에 사실상 가동에 들어간 건데요. 숨가쁘게 진행되는 이유는 뭔지 김재용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동식 발사대에서 미사일이 차례로 솟구쳐 오릅니다. 사거리 1000km의 북한 스커드 2R로 주일 미군은 물론 연료량과 발사각을 조절하면 한반도 남쪽 어디든 타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강 단계에서 더 요격하기 까다로운 탄도미사일의 경우 패트리엇으로 단 한 번에 요격하기보다는 사드를 통해 다층 방어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게 한미 군당국의 판단입니다. 탄도미사일 요격은 확률의 싸움으로 최소 2회 요격 기회가 있어야 되고 높은 고도에서 요격할수록 요격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도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 가동을 서두르는 건 강도를 더해가는 북한 미사일 위협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And able to better defend South Korea against the growing North Korea threat. 국방부 관계자는 이미 한반도에 전개된 다른 4기의 발사대도 시설 여건이 마련되면 곧 배치,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내 정치 상황에 따른 사드 불확실성을 없애려는 것도 사드 가동에 속도를 내는 이유로 분석됩니다.
MBC 뉴스 김재홍입니다. 한반도에 감돌던 4월 위기설이 잠잠해지면서 트럼프식 대북 외교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별장에서 아베 일본 총리와 시진핑 중국 주석을 잇따라 만나 기업과 특유의 주고받기식 협상을 하는가 하면 이 미군은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과시하며 근육질, 힘의 외교를 전면에 내걸었죠. 이 트럼프식 한반도 문제 대처법 분석해봅니다. 워싱턴 현원석, 도쿄 이동해, 베이징 김현석 특파원이 차례로 보도합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미중 정상회담 만찬이 한창이던 지난 6일 초콜릿 케이크를 먹던 시진핑 주석이 10초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Tonight I ordered a targeted military strike on the airfield in Syria from where the chemical attack. 북핵 문제를 해결하라고 면전에서 시 주석에게 최후 통첩을 보낸 셈인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절묘한 타이밍을 노렸다는 분석입니다. 대북 제재에 소극적이던 중국의 마음을 끝내 돌린 것도 트럼프의 사업가식 외교가 큰 몫을 했습니다. 대선 전까지만 해도 중국을 환율 조작의 챔피언이라며 거세게 밀어붙이더니 정상회담에서 장시간 밀담을 나눈 뒤에는 기회될 때마다 치켜세우며 중국을 들었다 놓았다 했습니다. China has really been working very hard. I have really gotten to like and respect, as you know, President Xi. 국익을 위해서라면 말 바꾸기도 서슴지 않습니다. 대선 기간에 나토에 대해 쓸모없는 기구라고 공격했던 트럼프는 취임 후 나토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선제 타격 카드를 꺼내들며 북한과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다 오늘 대화의 가능성을 제시한 것도 트럼프답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과정 면모는 일본의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평소 악수는 야만적 풍속이라며 잘하지 않던 트럼프 대통령이 무려 19초 동안 아베 총리의 손을 잡아 화제가 됐습니다. 플로리다의 골프장에서는 18홀도 모자라 9홀을 더 돌며 친밀감을 가시했고 이틀 동안 4차례 식사에 초대하는 파격적인 환대를 베풀었습니다. 100% 日本と共にあるということを明言されました。 하지만 정작 회담에서 실리를 챙긴 건 미국이었습니다. 아베 총리가 70억 달러, 우리 돈 8조 원에 달하는 미국 투자를 약속한 겁니다. 당시 일본 언론들은 줄 것은 주고 원하는 것은 확실하게 챙기는 트럼프식 외교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내놨고 일부 언론은 아베가 이른바 조공 외교를 했다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은 한마디로 전략적 인내였습니다. 압박은 계속하되 대화의 문도 열어놓아 북한 정권의 변화를 기다려보자는 겁니다. 하지만 8년간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했고 그 사이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크게 키웠습니다. 반면 트럼프는 최고의 압박과 개입이란 새 전략을 세웠습니다. 경제 성장률 둔화라는 중국의 고민, 여기에 민감한 환율 문제, 무역 제재 등을 거론하며 중국에게 치명적인 카드를 거침없이 뽑아들었습니다. 정상회담 전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며 대북 군사행동 가능성까지 경고하더니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등 전략 무기를 총동원한 무력 시위로 결국 중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이끌어내 북한의 초강경 도발을 일단 제지했습니다. 때론 거침없고 때론 속을 수 없는 트럼프의 전략에 중국은 다각도의 대응법을 모색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현석입니다. To his senses, not to his knees. 미 공군은 이번 미니트맨 발사가 미국의 핵무기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시험이라고 밝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미 예정된 계획에 따른 훈련이었다는 설명이지만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실험 도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나온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로 보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이주훈입니다. 미국의 새 대북 정책 기조에 대해 우리 정부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미 정부 차원의 대북 합동 성명이 나온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며 이 북핵 문제가 트럼프 행정부 외교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정부는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 강력한 경제 외교적 압박으로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언급한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은 북한 스스로의 행동에 달린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의 길로 나온다면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미국의 대북 정책이 그동안 진행된 긴밀한 한미 협의의 연장선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강력한 군사적 압박 그리고 외교적 압박을 통해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외교적 대화에 나설 거라는 그 메시지가 지금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국무장관, 국방장관 그리고 국가정보국장이 함께 대북 합동 성명에 나선 것도 우리 정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 북한 핵 문제가 불거진 이후 처음 나온 미 정부 차원의 성명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문제를 외교 정책에 있어 최우선 과제이자 실질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민입니다. 19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이제 반환점을 돌아 딱 절반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굳히기냐 아니면 뒤집기냐. 전국 구석구석을 누비며 부동층 공략에 나선 대선 후보들의 사활을 건 선거전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박정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정권 교체가 되면 안정적 국회의석이 필요하다며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언급했습니다. 원래 뿌리가 같았던 만큼 저는 당연히 통합도 저는 열어놓고 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 인선 구상도 밝혔습니다. 영남이 아닌 분을 총리로 모시겠습니다. 염두에 이미 두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자체 집계 10,000명이 모인 어젯밤 대구 서문시장 유세 분위기를 구미와 김천 등 경북 지역을 거쳐 충남으로 이어가는 데 주력했습니다. 열흘 만에 내 판을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만큼만 내밀어주면 홍준표 100% 이깁니다. 집권하면 이번 광복절에 서민생계형 사범 1,000만 명을 일제히 사면하겠다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상원의원 1,000원을 초대해 전방위 압박 속에서도 대화의 문은 열어놨다는 새 대북 정책 기조를 설명했습니다. 단계별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면서 북한을 대화의 틀로 이끌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박승진 특파원입니다. 상원 의원들이 백악관에 속속 도착했습니다. 이어진 비공개 대북 정책 브리핑. 틸러슨 국무장관과 매티스 국방장관 등 외교 안보팀은 북한의 핵미사일은 국가안보에 긴급한 위협이며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North Korea is the most dangerous spot on the planet right now. 이어 북핵은 미국 외교의 최우선 순위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면서 합동 성명 형식의 새 대북 정책 기조를 발표했습니다. 강력한 경제 제재에 이어 동맹국 또 영내 파트너들과의 외교적 조치를 통한 해법에 이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로운 비핵화 목표를 이루기 위해 협상의 문을 열어두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북한이 핵 위협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대화의 길로 돌아오도록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을 더 키울 것이란 의지도 담겼습니다. We got to continue to push them to come to that, and we got to be working with other allies around the world on this common threat. 대북 압박 수단으로는 경제 금융 제재는 물론 테러 지원국 재지정, 또 김정은 일가 자산 추적 동결을 비롯해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강화, 전술핵 배치 등 모든 옵션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대북 정책 발표는 의회에 대한 협조 요청과 함께 북한과 중국을 향한 메시지로도 해석됐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승길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주력 핵무기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맨3를 시험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경고로 보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이주은 특파원입니다. 미 공군이 현지 시간 26일 0시 3분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맨3를 발사했습니다. 핵탄도를 장착하지 않은 미사일은 6,400km 떨어진 남태평양의 목표 지점을 타격했습니다. 미니트맨3는 전략 폭격기의 핵순항 미사일, 그리고 전략 핵 잠수함의 탄도미사일과 함께 미국의 3대 해구산 가운데 하나입니다.
항속거리 13,000km, 탄두가 분리돼 3개의 목표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데 다이너마이트 475톤 분량의 파괴력을 지녔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었던 지난해 2월과 9월에도 미니트맨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이날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페리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은 한반도 해역으로 접근 중인 칼 빈슨 항모전단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방어와 공격 능력 모두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ll options are on the table. We want to bring Kim Jong.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신불자 내 싹 사면하겠습니다. 서민 생계형 범죄에는 1,000만 명 할애됩니다. 일제히 사면하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서울을 출발해 제주를 거쳐 대구까지 1,300km 장거리 유세를 펼쳤습니다. 평화와 인권의 상징인 이곳 제주에서 이번 대선 승리를 선언합니다. 보수 표심을 향해 개파 패권의 집권을 막아달라며 문재인 후보를 견제했습니다. 요즘 홍준표 후보 뜨는 거 보고 누가 웃고 있습니까?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에게 박수 받고 다닙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대구에서 당 소속 의원들의 국토대장정에 동참하고 대학생들과 만났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토론회에 이어 서울의 한 여대 앞에서 유세를 벌였습니다. MBC 뉴스 박준규입니다. 바른정당에서 촉발된 중도 보수 3자 단일화 논의는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바른정당 의원들의 탈당설과 이른바 킹메이커들의 재등장이 막판 변수입니다. 류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단일화 대상인 3명의 대선 후보들은 여전히 벽을 쌓고 있습니다. 문을 열고 안을 쳐다보니까 홍준표만 보이더라. 안철수 찍어야 개파 패권주의 집권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5월 9일 날 제 이름 그대로 투표용지 있을 거고. 하지만 안철수 후보가 이르면 내일 발표할 집권 후 통합정부 구상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곧 구체적인 로드맵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른정당에서는 부산과 수도권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합류했고 현역 의원 7, 8명의 탈당 명단도 나돌고 있습니다. 한때 탈당설이 나왔던 김무성 고문의 측근 의원은 시기와 방식에 얽매이지 않는 단일화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종인 전 의원의 측근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최명길 의원이 국민의당에 합류했습니다. 더 나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하실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국민의당 내에서 전략통으로 불리는 김한길 전 의원도 최근 안 후보 지원에 나섰는데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정몽준 후보 단일화의 주역이었다는 점에서 막후 역할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병수입니다. 대선 후보들 간의 의혹 공방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특히 문 후보 아들의 취업 특혜 의혹과 안 후보 부인의 채용 특혜 의혹에 관해 양측 모두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하며 공격했습니다. 윤지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서울대 내부 공문입니다. 의학과 법학 지식을 겸비한 정책 분야 교수 요원 1명을 증언해달라는 요청입니다. 김태년 공동공보특보단장은 안철수 후보의 부인 김미경 교수를 채용하기 위해 자기적인 사전 작업이 이루어진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당히 밸런스된 샘플을 구할 수가 있죠. 이른바 숨어있는 표심도 여론조사 신뢰도를 낮춥니다. 영국의 EU 탈퇴와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서 여실히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합리적 보수들이 샤인데요.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지 않을 가능성은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보수 표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등 여론조사를 둘러싼 논란은 대선이 끝날 때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재문입니다. 후보 못지않게 배우자들도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는 내가 당선시킨다면서 한 표 한 표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가장 든든한 지지자, 일심동체 배우자들을 홍승욱 기자가 만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부인 김정숙 씨는 남편을 대신해 호남 지역을 구석구석 찾아다녀 호남 특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결혼한 지 35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남편을 재인 씨라고 부릅니다. 자신도 연일 지역 유세 일정 속에서도 남편의 식사는 반드시 챙긴다는 김 씨지만 대세론에는 조심스러운 반응입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부인 이순삼 씨는 전북 출신으로 은행원 시절 가난한 고시생 남편을 만났습니다. 주로 전통시장들을 찾아 장바구니 살림 경제를 남편이 잘 챙겨줄 거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함께 보낸 만큼 홍 후보에 대한 믿음과 사랑엔 변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저희 남편은 남들이 못하는 일, 좀 어려운 일을 잘하는 편이에요. 검사할 때도 그랬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부인 김미경 씨는 의대 선후배로 만나 서로의 소울메이트를 자처합니다. 마라톤 행사 참석 등 남편 못지않게 분주한 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교수 채용 의혹에도 적극적인 외부 활동으로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같이 이렇게 다녀주는 게 아마 제 지금 현재로는 가장 중요한 내조 같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아내 오선혜 씨는 의상 선택과 야식 준비, 기사 스크랩 등에 이르기까지 조용하지만 든든한 후원자입니다. 야식으로 떡국도 끓여드리고 프로폴리스나 도라지즙 같은 걸 준비해놓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남편 이승배 씨는 정치인 아내의 외조를 위해 전업주부의 길을 택했고 가장 든든한 우군입니다. 심상정 믿고 격려해 주세요. 심상정 화이팅! MBC 뉴스 홍승욱입니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는 순서, 오늘은 에너지 정책을 짚어보겠습니다. 대부분 원자력 발전을 점차 줄여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전동혁 기자, 먼저 주요 후보들이 원전에 대해서 어떤 공약을 내놓고 있죠? 네, 먼저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은 모두 25기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력량의 40% 가까이를 이 원자력으로. 김기현 교수가 퇴직을 하게 될 경우에는 본부에서 그 정원에 대해서는 관리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의대 정원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국민의당은 고용정보원 내부 인사의 증언을 토대로 문재인 후보 아들 준용 씨의 채용 관련 서류가 불법적이고 조직적으로 파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일은 언젠가 반드시 터지게 되어 있으니까 문서를 남겨두는 것보다는 파기하는 것이 뒤탈이 적을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에 앞서 북한의 의견을 물어봤다는 의혹에 대해 문 후보는 우리 측의 원론적인 입장을 통보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어떤 입장을 취하든 앞으로 남북관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원론적인 통지를 해주고. 그러나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문 후보를 검찰에 고발하고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 후보와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병장들은 어차피 어영부영한다. 단기 사병은 총을 줘도 못 쏠 것이라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되자 한국당이 비판에 나섰습니다. 북한을 주적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특전사 100명보다 투철한 안보관으로 무장한 한 명의 단기 사병이 낫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지윤입니다. 매일같이 대선에 관한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각 후보 캠프별로 희비가 엇갈리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요즘 여론조사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재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먼저 조사 방식이 자의적이고 의도적이란 지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 양자 대결을 가정한 여론조사엔 더불어민주당이 불만입니다. 이기고 있는데 왜 동급으로 보냐는 겁니다. 구도를 만들어가려는 의도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 중도와 보수의 연대 가능성을 묻는 조사엔 국민의당이 발끈했습니다. 일정한 방향을 정해놓고 유도하는 부분에 대해 응답률이 낮다는 지적이 많지만 응답률 자체보다 표본이 전체를 잘 대변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면 그 1000명이 유권자 전체 정치 성향의 축소판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표성에 왜곡이 생기면 조사 결과도 왜곡됩니다. 전국 표본이 1000명일 경우 제주도에 사는 30대 남성은 1명인데 1명을 찾아 계속 전화를 돌리다 실패할 경우 마감 시간에 맞추기 위해 표본 훼손을 시도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패널을 하는 거예요. 패널? 확보해놓은 전화번호죠. 엉터리 조사예요. 아예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아서 도대체 어떤 성향인지 알 수 없는 무응답층도 정확도를 떨어뜨립니다. 미국에선 우편번호와 교육, 소득 수준까지 개인정보를 수집해 무응답층을 분석하지만 현재 무작위 전화조사 방식으론 무응답층을 파악해내기 어렵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여론조사 샘플만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